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완벽하제 최신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 바로 그 결정 때문에 내 눈앞의 환자가 오히려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그렇죠. 흔히 의학에는 국경이 없자고들 하잖아요. 사람의 몸은 어디서나 다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균들에게는 아주 확실하고도 지독한 국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역적 특성이 있죠.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의료계 종사자분들이나 임상 현장에 막 발을 들인 분들이라면 아마 밤새워 공부했던 미국의 권위 있는 감염학회 지침을 한국의 진료실에 그대로 들여왔을 때 벌어지는 오류들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 간극이라는 게 임상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핵심이 바로 그 간극입니다. 국제표준 지침과 한국의 현장 처방이 왜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려야만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세균이 배양되어 나오기 전 그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의사의 직관과 지역적 역학을 총동원해 투여하는 경험적 항생제 선택 과정을 저희가 끝까지 해부해 볼 텐데요. 자, 하나씩 짚어보죠. 외국의 훌륭한 지침을 그대로 쓰는 건 마치 외국에서 완벽하게 터지는 최신 스마트폰을 한국에 가져왔는데 주파수가 안 맞아서 통화가 끊기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와,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딱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훌륭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최고 등급 권고를 받은 치료법이라도요, 환자가 발을 딛고 있는 한국이라는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무시하면 정말 처참한 실패로 이어지거든요. 생태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폐렴 치료에서 이 생태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어요. 바로 원인균의 분포와 항생제 내성 양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가장 압도적인 원인균은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에, 그러니까 폐렴균이라는 사실이에요. 폐렴균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는 거네요. 네, 이름은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폐렴구균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어 기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폐렴구균이랄까요? 다른 방어 기제라면 특정 항생제를 막 튕겨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그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크로라이드요? 네, 원래 마크로라이드는 세균의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리보솜에 딱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멈춰버리는 아주 훌륭한 항생제예요. 아, 세균의 단백질 공장을 셧다운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외래 폐렴 환자한테 이 약 하나만 처방해도 80에서 90%가 거뜬히 낫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지트로마이신 같은 마크로라이드 단독요법을 1차 스탠다드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1차 스탠다드면 무조건 처음엔 그걸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의 폐렴구균은 이 마크로라이드에 대한 내성률이 무려 70%를 훌쩍 넘습니다. 잠깐만요. 70%요? 네, 70% 이상입니다. 아니 70%가 내성이라면 환자 10명 중 7명한테는 약효가 아예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약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알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무용주물이라면 한국 가이드라인에서는 마크로라이드를 아예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아직도 폐렴 치료에서 이 약이 계속 언급되는 거죠? 주무기 하나를 잃고 전쟁터에 나가는 셈인데 너무 이상하네요. 그 부분이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혼란 중 하나예요. 70%가 내성이라는 건 분명히 절망적인 수치죠. 한국의 폐렴구균들이 워낙 오랜 시간 항생제에 노출되다 보니까 약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펌프를 돌려서 막 밖으로 퍼내버려요. 와, 펌프로 퍼낸다고요? 네, 아니면 아예 약이 달라붙지 못하게 리보솜의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는 유전적 진화를 이뤄낸 거죠. 세균도 살려고 진화를 한 거네요. 그래서 마크로라이드를 폐렴구균을 겨냥해서 단독으로 쓰는 건 한국에서는 절대 금기입니다. 투여해봤자 열은 안 떨어지고 염증 수치는 치솟으면서 결국 폐혈증으로 악화될 게 뻔하니까요. 그럼 절대 단독으로 쓰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마크로라이드를 버릴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정형 폐렴 때문이에요. 비정형 폐렴이요?
일반 폐렴이랑 원인균이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마이코플라스마나 레지오넬라 같은 균들이 일으키는 폐렴인데요. 얘네들은 특이하게 세포벽이 없거나 아예 세포 안에 숨어 살아요. 세포벽이 없다고요? 네,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페니실린 계열 약들은 세균의 세포벽을 부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없는 비정형 균들한테는 전혀 약이 안 듣는 거죠. 오직 마크로라이드나 퀴놀론 같은 특정 약물로만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못 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입원 환자를 치료할 때는 폐렴구균을 죽이는 기본 주사제를 일단 깔고 거기에 이 비정형균을 혹시라도 놓칠까봐 마크로라이드를 보조적인 병합 용도로 섞어서 쓰는 겁니다. 메인 무기가 아니라 숨어있는 적을 잡는 서브 무기로 포지션이 바뀐 셈이죠. 서브 무기, 이해가 확 드네요. 단순히 약이 안 듣는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균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를 바꿔야 하는 거였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조차 마크로라이드 내성 유전자가 최고 30% 이상 발견되고 있어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씨름이 되게 깊어지고 있죠. 아, 진짜 세균과의 전쟁이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약이 안 듣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의 구성 자체가 서양과 다르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질병 생태계에는 또 다른 빌런들이 포진해 있다면서요? 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국의 병동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외국 문헌에서는 주로 면역력이 완전 바닥난 중환자실 환자에게나 나타난다고 서술된 그람음성균들이 있어요. 그람음성균이요? 네,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즉 폐렴간균이나 슈도모나스라고 불리는 녹농균 같은 독종들이죠. 이런 균들이 한국에서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 원인균으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걔네들을 독종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이 녀석들은 세포벽 바깥에 외막이라는 취가 장벽을 하나 더 두르고 있어서 웬만한 항생제는 그냥 다 튕겨내버리거든요. 껍질이 이중인 거네요. 진짜 골치 아프겠어요. 반면에 미국 의학 드라마나 교과서를 보면 응급실 의사들이 툭하면 처방을 내리는 아주 유명한 균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CAMRSA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MRSA, 지역사회 획득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죠. 그거 슈퍼박테리아 아닌가요? 감염되면 살이 막 괴사하고 엄청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CAMRSA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젊은 사람의 폐를 순식간에 괴사시키고 치명적인 출혈성 폐렴을 일으키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끔찍하네요. 그래서 서양 가지드라이는 환자가 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 같은 최고 단계의 슈퍼항생제를 초기부터 퍼부르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확실하게 초반에 잡아버리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국내 데이터를 보면 지역사회 원인균으로 이 CAMRSA가 등장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극히 희박합니다. 그럼 만약에 한국의 젊고 열정 넘치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의 최신 저널에서 본 대로 선제적인 반코마이신 투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과잉 치료, 오버트리트먼트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적을 향해서 혼자 핵폭탄을 터뜨리는 격이죠. 아, 빈 허공에 대고 쏘는 거군요. 네, 반코마이신을 남말하면 당장 환자의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하고요. 체내의 정상적인 유익균들까지 다 몰살당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 태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그 강력한 반코마이신마저 견뎌내는 진짜 괴물, 즉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같은 또 다른 슈퍼박테리아가 탄생할 환경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와, 내성을 우리가 키워주는 꼴이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리 환자가 중증이라도 초기부터 반코마이신을 루틴하게 까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균 분포의 차이가 왜 초기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강한 약이 아니라 적절한 약을 골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이유죠. 내 앞에 환자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텍사스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의학이 이런 지리적 팩트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정말 너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세균 지형도, 즉 적군의 구성을 완벽히 파악했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이때 의사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 환자의 생사를 가늠하고 외래 처방만 주고 집으로 돌려보낼지, 일반 병실로 갈지, 아니면 중환자실로 직행할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전장분류법이 바로 QRD65 점수 체계죠.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점수 매기는 법 자체는 되게 단순해 보이던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의식 혼탁의 컨퓨전, 혈중 요소 질소를 뜻하는 유레미아, 호흡수인 respiratory rate, 혈압인 blood pressure,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을 뜻하는 age, 이 5가지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에 각각 1점씩 더하는 도구거든요. 그냥 체크리스트네요. 하지만 이 단순한 체크리스트 이면에는 폐혈증으로 무너져가는 인체의 연쇄적인 병태 생리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아, 그 부분이 핵심이네요. 단순히 혈압이 떨어지면 1점이다. 이렇게 달달 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폐에 세균이 들어온 건데 도대체 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질소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이 곤두박질 치는 건가요? 자, 세균이 폐포에서 막 증식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사이토카인 많이 들어봤어요. 네, 문제는 이 염증 물질이 폐에만 머물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확 퍼질 때 발생해요. 사이토카인은 온몸의 혈관을 느슨하게 확장시켜버리거든요. 혈관이 넓어진다고요? 네, 혈관 파이프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그 안을 흐르는 피의 압력, 즉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CURB65에서 혈압을 보는 이유입니다. 아, 염증 때문에 피의 압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혈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장기부터 피를 공급받지 못해서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격이 바로 신장, 즉 콩팥이에요. 콩팥으로 피가 안 가는군요. 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끊기니까 몸속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겠죠. 그 결과 혈액 속의 독소인 요소 질소, 유레미아가 급격히 쌓이게 되는 겁니다. 와, 세상에. 저는 콩팥 자체가 균에 감염돼서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피가 돌지 않아서 콩팥이 멈춰버린 거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 부족은 결국 뇌에도 타격을 줍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환자가 헛소리를 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의식 혼탁이 오는 거고요. 아, 컨퓨전이 그래서 나오는 거네요. 네, 즉 CURB65의 각 항목들은 단순히 폐렴 증상을 나열한 게 아니라 폐의 감염이 전신 폐혈증으로 넘어가서 다발성 장기 보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침묵의 경고 등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무서운 과정인 거예요. 와, 듣고 나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지금 임상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생리적 도미노 현상을 진짜 매일 목격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 응급실 상황을 하나 시뮬레이션 해보죠. 좋습니다. 지금 막 85세 남성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과거에 기관지 확장증을 앓았고요. 감기에 걸릴 때마다 동네 의원에서 항생제를 아주 자주 오래 처방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는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며 의식이 혼미하고 호흡수는 분당 33매로 헐떡거리고 있어요. 혈압계 수치는 수축기 80, 이완기 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 환자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이 수치를 듣고 아찔하지 않은 임상의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당장 QRB65를 적용해 볼까요? 85세 고령이니까 1점, 의식 혼탁이 있으니 1점, 분당 30회가 넘는 호흡수 1점, 수축기 90 미만의 저혈압 1점, 아직 피검사로 요소질소 수치를 확인하기도 전인데 이미 4점입니다. 와, 그냥 눈으로만 봐도 4점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4점 이상은 사망률이 30%로 치솟는 극도의 중증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 환자는 즉시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하면서 중환자실로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점수가 높으니까 무조건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환자의 차트에 적힌 한 줄의 과거 병력 있잖아요. 네, 기관지 확장증이랑 잦은 항생제 복용이요. 네, 맞아요. 그 사실이 우리가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할 때 도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나요? 이 지점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이 환자의 목숨을 빼앗을 진범의 정체를 알려주는 스모킹건이거든요. 스모킹건이요? 네, 도도 건강뱅이한 기도가 되게 매끄러워서 가래나 세균이 들어오면 기침을 통해서 밖으로 확 쳐내버립니다.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은 이 기도가 영구적으로 늘어나고 파괴되어 있어요. 너덜너덜해지는 상태군요. 그렇죠. 그래서 분비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서 웅덩이처럼 고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폐 안에 세균들이 서식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따뜻한 늪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늪이요? 거기에 잦은 항생제 복용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거죠. 환자가 평소에 감기나 가벼운 감염으로 동네 의원에서 항생제를 자주 먹었다면 그 폐의 늪에 살고 있던 어설프고 약한 세균들은 이미 싹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 청소가 됐겠네요. 네, 그런데 반대로 오직 어떤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극악무도한 독종들만 남아서 그 늪의 지배자가 되었겠죠. 그 지배자가 바로 아까 언급했던 그람 음성균의 끝판왕 슈도모나스, 즉 녹농균입니다. 와, 평범한 폐렴이 아니라 처음부터 녹농균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스 몹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군요. 일반적인 폐렴약을 썼다간 환자가 하루도 못 버티겠네요. 맞습니다. 100% 치료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는 일반 병실에서 쓰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나 마크로라이드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녹농균의 그 두꺼운 외막을 아예 찢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꺼내야죠. 어떤 무기가 있나요? 이른바 항녹농균 베타락탐이라고 부르는 4세대 세페핌이나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같은 약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녹농균의 효과가 있는 또 다른 기전의 약물, 예를 들면 항녹농균 호흡기 퀴놀론인 레보플록사신을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병합 투여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는 거네요. 네, 저게 확실하게 녹농균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초반에 화력을 쏟아부어서 기선을 싹 제압해야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항생제 사용력이나 폐의 구조적 질환을 묻는 게 왜 청진기를 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와, 진짜 과거 병력 하나가 항생제 스펙트럼의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군요. 자, 중환자실에서의 치열한 전초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번에는 시선을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외래 진료실 상황입니다. 네, 외래는 또 분위기가 다르죠. CORB 65점수가 0점이나 1점 정도 나와서 처방전만 받고 집으로 걸어가는 환자들 있잖아요. 보통 이런 환자들에게는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같은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를 반독으로 처방하죠. 마크롤라이드는 아까 내속률 70% 때문에 단독으로 못 쓴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인가요? 아까 그 중환자실 환자에게 썼던 호흡기 퀴놀론 계열 항생제, 이를테면 레보플록사신이나 목시플록사신 같은 약들 말입니다. 이 약들은 우리나라에서 폐렴구균 내성률이 10% 미만으로 아주 낮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앞서 말한 그 귀찮은 비정형 폐렴균까지 한 방에 깔끔하게 죽일 수 있다면서요? 네, 약효만 보면 정말 마법의 탄원 같은 엄청난 약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약효가 그렇게 끝내주는데 왜 이 좋은 약을 외래에서 처음부터 1차 선택제로 쓰지 않고 굳이 아껴두는 겁니까? 그냥 다 주면 안 되나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단순히 임상의학을 넘어 보건학이라는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퀴놀론을 외래에서 1차로 막 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세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역학적 딜레마 때문이거든요. 역학적 딜레마요. 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결핵 유병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퀴놀론계 항생제는 폐렴균도 잘 죽이지만 놀랍게도 결핵균을 억제하는 항결핵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결핵균도 억제한다면 오히려 더블 스코어로 좋은 거 아닌가요? 폐렴이든 결핵이든 다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잖아요. 도대체 그게 왜 딜레마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환자가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되게 심해서 외래에 왔어요. 엑스레이를 딱 보니까 폐에 염증이 보입니다. 그럼 의사는 당연히 일반적인 지역사회 폐렴을 의심하고 약효가 끝내준다는 퀴놀론을 딱 처방하겠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만약 이 환자가 사실은 단순 폐렴이 아니라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한 활동성 폐결핵 환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퀴놀론에 한결핵 효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약을 먹으면 결핵이어도 열이 떨어지고 낫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결핵균의 증식이 딱 억제되면서 기침도 확 줄고 가래도 사라져요. 그럼 환자는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며칠 만에 약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의사도 폐렴이 완치됐구나 하고 차트에 기록하겠네요.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결핵균이 완전히 죽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증상이라는 경고등 위에 그냥 두꺼운 가면을 씌워버린 겁니다. 이를 임상에서는 결핵의 간폐, 그러니까 마스킹 효과라고 부릅니다. 병을 숨겨버리는 거군요.
진짜 비극은 몇 달 뒤에 일어납니다. 퀴놀론이라는 그 짧고 어설픈 공격에 살아남은 몸속의 결핵균들이 그 노출 기간 동안 퀴놀론에 대한 완전한 내성을 획득해버려요. 헉, 내성이요. 네. 나중에 환자가 병이 다시 악화돼서 진짜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가장 강력한 결핵 치료제 중 하나인 퀴놀론을 아예 쓸 수 없는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화해버린 후라는 뜻입니다. 와, 이건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네요. 의사는 눈앞의 폐렴을 가장 빨리 고쳐주려고 제일 좋은 약을 썼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환자를 평생 치료하기 힘든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네, 게다가 그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지역사회 내성결핵균을 뿜어내고 퍼뜨리게 방관한 꼴이 되는 거니까요. 진짜 끔찍하네요. 국가적인 결핵관리 체계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지름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양리학적 효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가 전체의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학적 안전망을 위협한다면 그 약은 함부로 뽑아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막는 거군요. 맞아요.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퀴놀론이 정말 좋은 약이라는 건 알지만 결핵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해 제발 초기 1차 선택으로는 참아달라고요. 알레르기가 심하거나 다른 약이 전혀 듣지 않을 때만 최후의 보루로 꺼내달라는 아주 간절한 메시지인 셈이죠. 정말 완벽한 설명입니다. 왜 한국의 진료실이 서양의 교과서와 다르게 굴러가야만 하는지, 그 이면에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한 사회적, 생물학적 고민이 숨어 있는지 이제야 명확히 알겠습니다. 네, 진짜 복잡한 퍼즐이죠. 그러니까 외래에서 강력한 퀴놀론 처방을 억제하는 인내, 마크로라이드 내성률 70%라는 철벽에 대한 인지, 그리고 입원 환자나 중환자실에서 기관지 확장증 같은 늪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녹농균을 겨냥하는 과감함,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한국형 맞춤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마침표는 언제 약을 끊을 것인가에 딱 찍힙니다.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나서 환자의 호흡수와 혈압이 안정을 찾고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기본적으로 총 5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후에 과감하게 종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열이 떨어졌다고 바로 끊는 건 아니지만 질질 끌지도 말라는 거네요. 네, 예전처럼 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2주씩, 3주씩 무의미하게 항생제를 달고 있는 건 오히려 내성균을 키우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현대 감염학의 아주 확고한 스탠스입니다. 적절한 무기를 골랐다면 딱 필요한 기간만큼만 치고 빠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전부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의학 지침서를 텍스트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인간의 방어막을 뚫기 위해 유전자를 변해시키고 방어벽을 두르는 그 치열한 생존의 세계, 그리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인간이 역학과 병태생리, 보건학까지 동원해 고안해낸 복잡한 체스 게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진짜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깊이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폐렴국인에 맞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세팔로스포린이나 퀴놀론계 항생제의 내성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10% 미만으로 인간의 방어선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죠. 하지만 임상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내성률의 그래프가 서서히, 그러나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애지중지 아껴둔 이 항생제들마저 지금의 마크로라이드처럼 70% 이상의 무서운 내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도대체 어떤 무기로 이 흔하디흔한 폐렴과 싸워야 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네요.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의 끝없는 군비 경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엔터키 한 번의 처방이 미래의 인류에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올바른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 현장의 선생님들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